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사이클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죠. 결국에는 AI와 이걸 구현해주는 반도체가 로봇에서 만나면서 결국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가져온 시기에는 일단 도달했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귀한 분이신데 저희 채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부자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AI 투자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동안 뭐 금융시장에서 한 25년 정도 반도체 애널리스트 일하고 또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이제 한 14년 이렇게 또 일을 했었고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에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좀 모아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부자TV 통해서 많이 얘기 나누시고 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진짜 우리나라 반도체 또 자동차까지 거의 뭐 산 증인이 아니실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어마어마한 양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책을 쓰신 좀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요. 예. IT 쪽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을 갖고 주식시장에서 일을 해왔고 그리고 보통은 뭐 저희가 뭐 바이 사이다, 셀 사이다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어쨌든 애널리스트 또 펀드 매니저 양쪽을 다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데서 다양하게 경험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대우증권 있을 때부터 이제 테슬라에 우연찮게 이제 투자를 하게 돼서 그때는 테슬라가 그때 당시 뭐 50불, 100불 하던 시기 지금으로 치면 이제 5불, 10불 하던 때니까 정말 초창기였습니다. 테슬라가 되느냐 마느냐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계속 투자를 좀 해왔고 그런 경험들을 좀 책으로 정리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책을 쓰게 됐고요. 또 최근에 AI 시장이 워낙 또 불붙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좋은 때에 이제 책을 내놓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책 제목이 AI 투자 전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AI 투자에 대해서 네.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네네.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대표님,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AI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 AI 기술이나 이것들을 구현해주는 여러 가지 또 반도체 이런 기술들은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폭발적인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확산되는 게 사실은 이제 챗 GPT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챗 GPT의 좀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2012년에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캐나다 제프리 힌튼 교수 또 일리아 슈츠케버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GPU를 처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AI 체계와 이제 GPU가 맞물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2017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GPT 트랜스포머 모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델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저희가 어떤 중요도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라벨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라벨링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엄청 넣고 데이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GPU를 많이 넣으면 이 모델의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GPT하고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보면은 드디어 이제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검색을 뛰어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딱 치게 된 건데 거기에서부터 해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드디어 이제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소위 투자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는 이런 네.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뭐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네. 이런 기업 중에서도 네. 심지어 텐베거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업들은 이미 공룡급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업이 올라봤자 뭐 2배 오르면 정말 대박이지 않나 네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또 10배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네네.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일단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만드는 회사들 보면은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 또 아마존이 누적으로 40억 달러 투자를 했고 전체적으로 한 7, 80억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가치가 이미 오픈 AI 같은 경우는 860억 달러다. 또 엔트로픽은 150억 달러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로는 이미 상당히 그 가치가 이제 높이 평가되는 상황이고요. 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는 가장 지금 빠른 속도로 커가는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죠.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사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MM에서도 발전돼서 이제 소라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옮겨주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에 멀티모달이라는 것들 중에서 이제 뭐 달이나 스타빌리티 AI 이런 회사들이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썼는데 이 모델에 GPT가 구현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붙여서 해서 디퓨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이렇게 새로운 그 응용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또 광고나 뭐 미디어 산업에서 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10백원은 결국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이 보고 있는 쪽이 AI가 어느 쪽이 좀 유용하겠냐라고 볼 때는 AI가 인간이 좀 단순하지만은 좀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헬스케어 쪽에서 아주 복잡한 사진을 판독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진단하거나 또 임상 사례들을 또 판별하거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AI 적용이 굉장히 또 유용하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뭐 루닉 같은 회사들이 벌써 한 2조 이렇게 많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또 헬스케어 쪽에서는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내는 쪽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테스트를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10백원은 저희가 SNS나 이런 인터넷 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트래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AI를 활용해서 트래픽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안 나온 뭐 그리고 다른 세계일 수도 있죠. 이게 뭐 게임이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속에서 구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K-pop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전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이 탄생을 했던 것처럼 AI 시대에도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올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AI를 적용하는 데서 상당히 또 어려운 쪽이 이제 금융 투자 분야인데 이런 쪽에서도 AI를 적용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금융 쪽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 중에는 이제 블룸버그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AI가 플러그인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시작이 되고 또 뭐 ETF 쪽에서도 블랙락이나 이런 회사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데도 AI가 점점 더 많이 적용될 것이다. 또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뭐 코인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AI가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그런 것들도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트래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트래픽을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많은 유저를 확보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유저를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어떤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뭐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되는. 그러니까는 사실 메타 지금 페이스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 하버드에서 다른 그 친구를 알게 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런 굉장히 단순한 것에서 시작됐지만
이것들이 이제 퍼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뭐 트래픽이 발생하면 광고를 붙일 수 있거나 아니면 다양한 또 과금 모델을 통해서 이거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현재로서는 근데 사실 네. 이 AI 전쟁에 있어서 가장 메인에 있는 게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가 핫한 이유도 네. 다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칩을 어떻게 해서든 더 구매하려고 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참 각광을 받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도 HBM이라는 반도체를 만든 하이닉스가 또 좋은 거고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좀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네. 이 HBM 즉 좀 더 고성능 네. 그 AI에 좀 특화된 네. 이 반도체 집중적인 수요가 나왔었다면 네. 이게 서서히 좀 레거시한 흐름으로 네.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디램 랜드 네. 이런 쪽에 대한 수요로도 좀 확장되면서 네. 이거 다시금 또 반도체에 강한 슈퍼 사이클이 나오는 거 아닌가 네.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대표님 네. 생각 어떠세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이 반도체 큰 그런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메모리 쪽에 앞서서 이 컴퓨팅이 어떻게 바뀌고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과거 20년 이렇게 보면 인텔의 GPU 시대가 있었고, 지난 10년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이 헤게모니, 컴퓨팅의 헤게모니를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아직은 이 AI 그 서버, 그러니까 GPU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것이 이제 10%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놓고 본다면 이게 이제 30%, 50%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진행이 계속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 시장에도 HBM이 GPU와 맞물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메모리 시장에서 D램만 또 놓고 보면은 이게 서버 D램이 한 40, 50% 되고 모바일이 30, 40%, 나머지 10%가 그래픽 D램이라는 겁니다. 그래픽 D램을 쌓아 올린 게 HBM인 거죠. 그러면 이 GPU 시장이 서버 시장에 침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HBM도 앞으로 3년 놓고 볼 때 30% 늘려야 된다.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HBM 수율이 낮다 보니까 이 웨이퍼 캐파를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똑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1, 2년 이제 진행이 돼서 그렇게 그러다 보면 기존의 서버나 모바일 D램에 할당되는 웨이퍼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고가 줄어들고 이런 수급은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기존 D램 대비 HBM 가격이 7배나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차 균형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은 사실은 이런 사이클, 레거시의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덩치가 큰 회사가 유리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런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가지만 그렇죠. 또 전체적인 그 실적 턴어라운드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HBM 쪽이 계속 저희가 리소스를 투입하게 되면 26년 이후에 보면은 수율도 좋아지고 만약에 과잉한 그런 투자가 되게 되면은 HBM 시장이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캐파는 또 다시 레거시 D램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또 가격이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반도체 불황 사이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은 HBM을 투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반도체들의 수급도 다른 D램의 수급도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좀 전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좋은 건가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GTC에서 젠스망이 이제 우리가 퀄리파잉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언급이 굉장히 이제 불씨를 당기는 게 됐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전체적인 D램의 수급을 좋게 하고 가격을 올리고 나아가서 낸드 플래시 쪽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올해 3월 네. 바로 이제 4월 1일 날 발표된 3월 수출 데이터를 봤는데 네. 이게 SSD도 그렇고 네. 전반적인 반도체 전반의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걸 봤을 때 기존에는 HBM만 봤는데 네네. 이게 좀 전반적인 반도체 수급으로 좀 퍼지고 있구나. 네. 그런 좀 흐름을 캐치했었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 맞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네. 기존에는 이거 압도적이죠. 한미 반도체. 그렇죠. 이런 후공정 쪽으로만 막 집중되는 네. 움직임이었었다면은 서서히 또 기존에 소외받았던 전공정 그렇죠. 쪽으로도 예. 좀 주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다 약간 전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한미 반도체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이제 끝물이다. 반도체 기회 끝났다라고도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겠네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K 반도체 장비 2.0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 20년을 돌이켜 보면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보면 1.0의 시대였죠. 예, 예. 그래서 이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을 하고 또 증착 장비, CBD 장비라고 증착 장비의 국산화를 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본 장비나 뭐 미국 장비에 비해서 가격을 낮게 해야 되고 그 결과로 이 마진이 뭐 높아봐야 10% 20% 이렇게 되는 시장이었다면 요즘 K 반도체 장비 2.0의 시대에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공급을 하고 TSMC 같은 회사들에 이제 공급을 하고 마진도 뭐 30% 중반, 뭐 많게는 이제 5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건 월등히 뛰어나고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뭐 10조 이상의 그런 5조 막 그 시가총액을 지금 달성하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제 기존의 회사들하고는 많이 또 좀 틀리다. 그러니까는 기존의 회사들도 가능하면은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공급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제 확장성이 나오고 마진도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아까 반도체의 그 전반적인 흐름이 네. 인텔이 주도했던 CPU, 네. 그다음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GPU, 네. 지금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 뒤로는 네. 또 NPU라는 시장이 네. 새롭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근데 특별하게 아직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도 네. 이 분야에 좀 많이 뛰어들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엔비디아는 이제 GPU를 잘 만들고 거기에서 발전시켜서 이제 슈퍼컴퓨팅 체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이제 CPU, GPU가 다 맞물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보면은 B100 새로운 블랙웰 칩을 내놨지만 GB200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GPU와 CPU를 또 연결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큰 그 컴퓨팅 시스템을 짜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슈퍼컴퓨팅으로 이제 넘어갔다. 단순한 GPU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빅테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TPU다 그래서 TensorFlow 예, 그런 식으로 또 자기만의 칩을 구축을 하고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또 오픈 AI도 결국에는 지금 하는 거 외에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자기가 설계한 칩으로 직접 준비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추론을 하는 그런 마하라는 또 칩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GPU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추론을 하고 여기 그렇다 보니까 HBM도 붙는 것이 아닌데 이제 이 엔비디아의 칩은 주로 지금 LMM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그 이후의 시장에서는 추론을 잘하는 또 수요들이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맞춘 그런 거기에 특화된 NPU나 이런 쪽으로도 더 수요가 늘어날 걸로 봅니다. 또 나아가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온 디바이스 가장 큰 것은 이제 로봇 쪽이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칩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도 또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로봇 시장 전에 보면은 자율주행 시장이 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체계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하드웨어 3.0
이것은 짐 켈러가 설계를 했죠. 그리고 도조 시스템에는 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팅 칩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자체 설계한 그런 칩들이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보고서들을 보니까 확실히 지금 반도체 수요가 네. 기존에는 이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학습용의 네. GPU 수요가 많았었다면 네. 점점 이제는 쓸만해지니까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그 추론의 영역에서의 수요가 네.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활용도나 응용도도 점점 좀 확산되는 걸로 보고 있고 이 LMM 자체의 파라미터도 저희가 처음에는 뭐 1750억 개다, 뭐 1조 개다, 뭐 늘려나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집중되었다 보면은 그렇죠. 이게 효율성을 높아지고 또 다른 방식의 아키텍처들이 또 도입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파라미터를 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네네. 생각을 많이 안 해도 금방 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또 이 AI 컴퓨팅 체계도 좀 바뀌지 않겠나. 쉽게 말해 이 온디바이스 AI 우리 네. 뭐 스마트폰에 AI가 탑재가 된다라고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AI를 평상시에 사용을 하는 게 네. 정말 얘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진짜 일상적인 것들 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시켰을 때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네. 되니까 네. 그래서 파라미터가 정말 막 1조 개 이상 네. 이 정도는 필요 없고 네. 몇백억 개나 네. 그 정도에서 나한테 좀 특화된 그렇죠. 용어로 이제 만드는 과정인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에서 그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한 것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더 이제 특화된 칩이 설계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처리되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근데 온디바이스 스마트폰에서도 조금 더 진보된 서비스를 내놓으려면 이 자체적인 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로봇 쪽에서도 확산된다. 그럼 이번에 GTC에서도 젠슨 왕이 이 디즈니의 아주 귀여운 로봇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 맞아요. 이렇게 예, 막 예. 네, 세워놨죠.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조그만 애인데 저희가 이제 뭐 강아지를 키우면은 걔랑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비슷하게 하는데 LMM 모델 여기다가 꽂아서 우리가 대화한다. 그러면 이 로봇한테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가볍게 주고받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로봇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AI 얘기해 주시면서 또 로봇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 로봇 시장을 또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 로봇이라는 게 네. 워낙 글로벌 경쟁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사실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잘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게 이 로봇 기업들의 밸류가 네. 네. 이렇게 퍼 기준으로 높은 게 맞냐? 네네. 당장 얘네가 실적이 안 나오는데 네. 이런 가치를 받는 게 맞냐?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좀 표명하시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로봇 시장 저희가 AI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책에도 썼고 이렇게 했는데 뭐 로봇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다 하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스마트폰 시장은 지금 가장 많이 쓴 디바이스긴 하지만 뭐 인당 뭐 한두 개 뭐 그 이상 엄청 쓰는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연간 12억대 시장, 애플하고 삼성하고 2.5억대씩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 로봇의 요소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나왔지만 휴머노이드 쪽에서 또 AI가 적용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겠다. 또 사적보행 로봇도 군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드디어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시장이 굉장히 확산될 거다. 한국에는 쿠팡 배달을 엄청 많이 하지만 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는 거를 결국엔 끝까지 사람이 할 거냐 아니면 몇 년 후에 3년 뒤, 5년 뒤에는 로봇으로 다 대체될 거냐.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걸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한국 시장 그 종목 중에서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5조
우리 LIG 넥스원이 이제 고스트 로버스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4조 정도 되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투자했죠. 1,000억 투자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한 3.5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1조 투자해서 아직은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앞에 회사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5조에서 10조 정도의 가치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밸류는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3년 내, 5년 내에 실제로 이 기업들이 매출액을 급성장시켜야지만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고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유니버설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50% 과점하고 있는데 이 회사만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을 거냐, 어떤 경쟁력으로 차별화해서 커질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사적 보행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뭐 예를 들면 뭐 군사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제조업 라인에 넣거나 하기에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럼 뭘로 이 매출을 일으킬 거냐? 창고 로봇이냐? 아니면 배달 로봇을 새로 진출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각 기업들이 또 비즈니스를 전개해 봐야 되는 거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은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점차 그 매출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이걸로 계속 나갈지, 그럼 두산하고 당연히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옛날에 다르파 로봇 대회에서 1등한 실력이 있으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력도 갖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갖다 경쟁력을 키울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삼성에서 결정을 해서 방향성을 또 잡아야 되는 거죠. 또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회사 중에는 또 네이버 갖고 있는 네이버 랩스 이런 회사도 상당히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3년 정도 봤을 때는 그런 고평가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빠른 매출 성장 그리고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로봇 시장을 AI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로봇 전시회 등 로봇 기업들 탐방도 꽤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실 이 로봇의 이런 기계 장치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제조업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봐도 이게 그냥 자동화 설비 장치 아닌가? 그냥 기계 아닌가? 근데 이제 앞으로의 경쟁력은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제 사고하고 맞춤형대로 움직이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 이 로봇의 요소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할 만한 이 시기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휴머노이드 관점에서 로봇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으로 좀 올라왔다라고도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로봇 시장의 좀 또 특징적인 게 결국에는 이거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체계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SDV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Software Defined Vehicle. 그래서 테슬라의 이 Software Defined Vehicle 체계를 보면 자동차에 이제 하드웨어 3.0 칩이 들어가고 또 슈퍼컴퓨팅 체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로봇 쪽에 대해서도 이제 AI 로봇화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도 컴퓨팅 체계를 활용을 하고 로봇들을 이제 군집으로 움직이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반드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물론 기계공학적인 그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해 왔고 대표적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런 로봇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었지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이제 뭐 덤블링하고 이런 것들이 AI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이제 메카닉하게 움직이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또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옵티머스와는 이게 완전히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거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AI와 이걸 구현해주는 반도체가 로봇에서 만나면서 결국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가져온 시기에는 일단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그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네. 또 뭔가 특별점이 있나요? 기존의 반도체 대비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자율주행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송 로봇 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고 단순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스스로 보고 판단해야 그렇죠. 비전이나 센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들이 좀 적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보스턴 쪽에 지금 5천억을 투자를 해서 그 AI 기술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또 짐 켈러한테 또 투자를 했어요. 예, 짐 켈러가 테슬라의 칩을 설계한 사람이니까 예, 또 짐 켈러가 텐소나트라는 회사를 또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럼 자율주행 칩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로봇 쪽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로봇 쪽을 위해서 개발을 한 것도 이제 다 맞물려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초부터 뭔가 이 현대차가 삼성전자와의 그런 관계성을 더 막 맺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좀 서로 간의 협업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결국 이런 그 칩들을 만약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파운드리를 또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 시장은 이제 TSMC가 과점하고 있고 삼성도 이제 뒤를 바짝 쫓아가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또 협업이 필요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칩들에 있어서는 뭐 엔비디아의 칩을 쓸 수 있겠지만 또 추론이나 이런 쪽으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삼성의 또 설계도 여기에 또 적용될 수도 있겠다. 예, 어쨌든 자율주행 체계나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제 과거와 같은 어떻게 얘기하면 깡통 로봇이 아니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기술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참 반도체가 중요하네요. 이게 뭐 AI 쪽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보더라도 결국에는 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반도체고 이 반도체가 뭐 특정한 반도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기능에 맞춰서 그리고 또 커스터마이징화된 반도체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 많은 반도체를 누가 설계할 것이며 누가 만들 것이며 이런 또 각각의 포지션들이 다 이제 중요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엄청 투자되면은 여기에 대한 에너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이게 또 뜨거우면 어떻게 냉각시킬 거냐. 예. 그래서 사실 뭐 엔비디아의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뭐 슈퍼 마이크로 이런 회사들 완전히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참 되게 놀라우면서도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 이 중요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를 잘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가 가진 또 무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게 결국에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셨던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카메라 센싱 이쪽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국 얘가 뭔가를 판단하려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카메라 센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카메라 센서 하면 기존에 스마트폰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 자율주행 전장 쪽 또는 이제 로봇 쪽으로도 좀 확산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자율주행차가 개발되는 단계에서도 보면은 아주 초기에는 기억해 보시면 이제 구글이 이제 라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런 시각 이미지들을 이제 결국에는 모아서 이걸 데이터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또 이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래서 상업화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더 얘기도 나오고 또 카메라 얘기가 나오고 지금은 사실 카메라 쪽으로 이제 많이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서도 카메라를 많이 쓰고 또 스마트폰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굴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기술들도 많이 이 해상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 기술들이 발전해 왔는데 자동차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전장 카메라 기술들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뭐 모빌아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고 한국에는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 스마트폰 중심으로 카메라를 공급했다면 이제 전장 쪽으로도 수요가 확대되길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이렇게 구현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재 돌아다니는 그런 어느 정도 이 초급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이 카메라의 그런 센서나 이런 기술들이 반드시 이제 집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이 영상 데이터들을 컴퓨터로 처리해줘서 이런 것들을 또 훈련시켜서 다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체계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네. 어쨌든 뭐 아까 로봇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 또 돌아다니는 로봇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반드시 이제 카메라 비전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장도 맞물려서 더 확대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를 잘 구현해주기 위한 그러한 반도체 칩 개발도 현대차도 지금 또 하고 있고, 예. 테슬라의 하드웨어 3.0을 개발했던 짐 켈러에게 또 이제 개발을 의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AI 로봇 좀 다음으로 네. 좀 주목하고 계시는 혁신적인 변화가 따로 있을까요? AI 투자 전쟁 책에 크게는 그 AI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최근에 그런 오픈 AI의 챗 GPT 빅뱅을 좀 다뤘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얘기를 좀 했고 이걸 구현해 준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10년, 5년, 10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꼽은 것이 이제 공간 컴퓨팅, 그다음에 AAM,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간 컴퓨팅이란 거는 AR/VR 시장 이제 많이 있었고 또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쪽에서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공간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애플이 결국 해결한 것은 조금 더 이제 이 디스플레이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좀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써서 이제 R1이라는 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프로에 보면은 M2 프로세서가 있고 요거는 CPU, GPU 기능들을 하는 것이고 R1이란 거는 수많은 카메라들이 불러오는 그런 영상들을 잘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줘서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가격에 보면 3,500달러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용화 될 수 있겠냐. 그리고 뭐 메타는 500불 내놨지만 여전히 그냥 퀄컴 칩을 쓰고 하니까 또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의 기술들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야지만 수요가 팍 터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결국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되고 또 산업용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군사용도 이런 활용도는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용화에서는 다가오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AM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자율주행이 이제 더 확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50km 이내는 저희가 UAM이라고 좀 명칭을 하고 이 기기는 이제 eVTOL 이렇게 보는데 이 기체를 개발하고 또 배터리 또 통신 체계 자율주행을 구현해 줄 수 있는 통신 체계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발전이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공 그런 경비 허가 항공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초기에 저희가 좀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항과 도심을 연결해 주는 그런 데서 이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이제 토요타도 투자를 했는데 조비라는 회사가 있고 또 스텔란티스라는 회사도 투자했는데 아처 또 현대차는 슈퍼널 한화는 오버에어라는 회사에 또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기체를 개발하고 또 미국 정부하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그런 노력도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슈퍼널 같은 경우 워싱턴에 지금 본사를 차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이게 적어도 이제 뭐 상용화 앞으로 뭐 3년 내에 하겠다 하지만 뭐 5년 이렇게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지금 쌓아놓고 있냐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뭐 조비 같은 회사들이 이제 좀 돈을 많이 모아놓고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은 이제 AI 컴퓨팅이 지금 워낙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드디어 이제 확장성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고 이 이후에 뭔가 또 AI 컴퓨팅이 좀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복잡계의 문제들 그러니까 뭐 날씨나 기후 문제, 생명과학의 문제, 어떤 우주의 문제 이런 것들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양자 컴퓨팅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구현하는 방식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전도체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온 트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초전도체 방식은 마이너스 273도를 구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위한 그 설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IBM이나 구글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70큐비트 뭐 이렇게 큐비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0, 1 계산은 이제 비트고 큐비트는 0과 1의 이 공 같은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2의 n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400큐비트가 넘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큐비트가 많아지면 또 오류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온 트랩에서는 아이언큐라는 회사가 좀 앞서 있죠.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한국계 김정상 교수님 또 멀로 교수 이렇게 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30큐빗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또 상온에서 구현을 한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고 확산이 되고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아직은 굉장히 초기다. 이런 회사들은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었지만 벤처 투자 같은 그런 것이다. 최근에는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 좀 다시 학교로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지금 앞으로 비즈니스 전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부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 AI 로봇을 좀 공부할 때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됐던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기존에 우리가 뭐 속히 말해 성장주 기술주를 투자를 할 때 보통 TAM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도달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뭐 퀵해봤자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사람이 한 명 정도 쓰는 게 거의 일반적일 거니까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시장에 대한 좀 시장성과 한계가 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 AI와 로봇 얘네의 한계는 어디인가?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도 몇 개나 또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한대수가 그려지고 있어서 이게 사실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다 보니까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거 몇 조 시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얼마나 이게 시나리오를 또 그리면서 얼만큼의 또 성장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AI 로봇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일단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오픈 AI 비롯해서 뭐 구글 이런 이 AI 모델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그거를 위해서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엄청난 이제 GPU를 필요로 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메타나 뭐 오픈 AI나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GPU 투자를 뭐 몇십 조를 했다. 뭐 지금 엄청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픈 AI는 자체적으로 또 7조 달러 모아서 이제 하겠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시총이 2조 달러 지금 해서 글로벌 넘버 3인데 그럼 그 이상으로 지금 돈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도 그러면 TSMC 결국에는 파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예, 가능하지 않다. 예,
오히려 이제 생태계를 망가뜨릴 뿐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은 저희가 가보지 않은 시장이라서 뭐 2030년도 가면은 이제 몇백 조 시장이 된다. 이런 얘기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어떤 요소 기술들이 만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딱 그 티핑 포인트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이 처음 나온 이후에 그 사이클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죠. 그래서 2019년, 20년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성장이 안 나오고 뭔가 새로운 게 없는. 예. 근데 그 와중에 보면은 전자상거래나 그리고 유튜브 같은 이런 새로운 미디어나 이런 시장이 폭발을 했던 것처럼 AI가 앞으로 어떤 쪽에서 플랫폼이 커질 것이다. 뭐 그걸 알면 엄청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가늠해 보고 조금은 저희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기회는 분명히 그 시장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봇 시장 커진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기술적으로 상용화를 촉발시키는 시기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그게 휴머노이드든 사족보행이든 또 배달 로봇이든 과거와는 좀 다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LIG 넥스원이 이 고스트 로봇도 데려왔습니다만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은 전장에 넣으면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형도 굉장히 험준하고 또 이 온도 차도 굉장히 크고 또 그다음에 이 작전 시간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걸 잘 구현할 수 있는 그 로봇들이 드디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군사 용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실은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다 하면은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2019년, 20년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지금 그 전쟁이 처음으로 이제 기계가 개입되는 전쟁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로봇과 이 드론과 이제 전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게 드디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예. 그냥 앞으로 그렇게 보면 10년 뒤에는 전체 인류의 인구보다도 많아질 수 있는 게 로봇 아니냐. 그래서 템이라는 게 계산이 안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화성에 가는 스페이스X에서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화성에는 사람을 더 많이 보내겠어요? 아니면 로봇이 더 많이 간다.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공간 컴퓨팅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공간 컴퓨팅은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에 지구만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늠할 거냐. 그렇죠. 예. 가늠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큰 시장과 이 성장 기회들이 다가오는 게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진짜 로봇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보다도 많아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이게 얼마나 커질지보다는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그 방향성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방향성이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성장하는 그 기울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대표님 이 네. AI 전쟁이 네.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까지도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대표적으로는 미중 간의 패권을 잡기 위한 네, 맞습니다. 전쟁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공부를 해봤을 때는 네. 결국 AI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잘 학습하는가 네. 그러면서도 잘 활용하는가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에 있어서는 중국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예. 그리고 반대로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도 좀 미국이 우위에 있지 않나? 네. 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둘이 네. AI 패권 전쟁을 한다고 봤을 때 예. 누가 승자가 될까? 네.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답을 못 드리겠거든요. 네.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있고 또 탈세계화라는 용어들도 나오고 있고 AI 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충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기술이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고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인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할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AI라는 거를 이 책에서도 다뤘지만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화 됐을 때 로봇 시장, 그걸 구현하는 반도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중국은 이 세 가지에서 다 패스트 팔로우로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바이두 같은 경우 또 LMM 만들어서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보면은 뭐 유비테크 이런 회사들이 있고 파운드리 칩을 만들고 하는 데는 화웨이가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는 SMIC가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 칩도 잘 못 쓰게 하고 AMD는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또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자율주행 쪽에서는 최근에는 뭐 BYD에서 샤오미도 뭐 또 네, 맞아요. 차를 설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이 되는. 근데 이제 중국의 한계는 저희가 이 보면은 뭐 알리바바나 뭐 직무닷컴 이런 전자상거래에서도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결국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경영진도 교체하고 이런 반시장적인 그런 제재를 갖다 하고 하니까 또 여기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급감하고 주가도 빠지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AI 시장에서도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 모르겠어요. 그게 AI 기술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은 결국에는 이제 두 시장이 합쳐지거나 어떤 그렇게 되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미. 미국과 중국이 합쳐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나 뭐 AI 기술을 이제 국가 안보까지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배제를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중국은 또 그렇다고 계속 도태될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예, 패스트 팔로워로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또 중국 내에서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혁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네. 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동맹 구조로 진행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치포 동맹 네네.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안에 우리나라도 좀 껴있고 네네. 특히나 우리 삼성전자에게도 보조금 줄 테니까 네네네. 넘어와라. 네네.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네. 이러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이라고 보세요? 꿀이라고 보세요? 이런 부분 근데 결국 미국 중심의 이 혁신에 따라갈 것이냐 중국으로 갈 것이냐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쪽의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을 선도하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 글로벌한 서플라이 체인을 잘 키워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미국 쪽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죠. 예, 이 미중 간의 이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그런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그 히스토리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15년 돌아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해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여기에 이제 돈을 투자를 하고 중국 기업들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 키울 것이다 하는 계획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 과학기술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거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거기에 근거해서 결국에는 2020년에 미국 상무부가 이제 칩스 앤 사이언스로 그래서 소위 반도체 지원법 이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근거해서 설계, 파운드리 그리고 여기에 기반이 되는 이런 투자들을 또 장려하고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반도체 세계에서 저희가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 설계, 그 파운드리 두 가지입니다. 근데 설계에서 있어서는 이 컴퓨팅 체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에서 GPU 넘어가는 그런 헤게모니의 이전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예.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있죠. 네. 뭐 삼성이 뒤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TSMC가 굉장히 이제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대만 기업이면서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나면 뭘 가지고 전쟁하는 거냐. 그렇죠, TSMC는 어디로 가는 거냐.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엔비디아도 있고 CPU 시장에 인텔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파운드리는 미국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파운드리 이제 미국 쪽으로 공장을 세우고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따라오는 거고 TSMC가 안 온다면은 또 이제 답이 없으니까 또 삼성도 거기에 또 조인하게 되는 거고 예, 어쨌든 저희도 그런 그림을 보면서 한국도 긴 안목으로 이 설계와 또 파운드리를 다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삼성 지금 파운드리 보면은 뭐 GAA 게이트 오러라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율이 지금 안 나오면 미국에서 오라고 그래서 공장을 지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기술력을 개선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TSMC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더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HBM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지만 또 삼성이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마이크론이 더 잘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크론한테 더 기회를 주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또 될 수 있고 패밀리 설계에서는 저희가 뭐 완전히 뒤처져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 그럼 CPU, GPU는 그렇다 치지만 NPU에서는 우리가 그럼 좀 승기를 잡을 거냐. 뭐 삼성의 마하칩도 나왔지만 이런 한국에도 비상장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뭐 M&A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컴퓨팅 시스템이 바뀌고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거기에 묻혀서 이제 메모리 공파고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생산단은 우리나라가 원체 예전부터 잘해왔었으니까 네네. 특별하게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이 설계 쪽이 네네. 아무래도 좀 약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비상장 기업 중에 그나마 좀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뭐 사피온, 리벨리온, 네. 피리오사 이런 기업들이 네네.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기업들이 진짜 좀 글로벌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더 그 실제적으로 칩을 양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사실 나타나기 어려운 게 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서 이 제조가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를 TSMC에 맡겨야 됩니다. 그럼 TSMC 그 자회사 GUC 이런 데서 이런 마스크를 띄고 하는 데만 해도 500억 이상 돈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매출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비상장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만 이들이 설계한 칩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엔비디아의 H100이나 이런 필적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들은 결국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을 구축하는 데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성 SDS 같은 데에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그걸 서비스하겠다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비상장 업체들이 만드는 그런 칩들이 성능이 괜찮다 하면은 이런 것들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뛰어넘게 되면은 분명히 좀 기회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잘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정부도 사실 이에 되게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좀 풀어야 할 숙제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를 쉽사리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 패권 전쟁에 있어서 사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중간에 껴있는 약간 네. 새우 포지션이긴 한데 네. 그 새우가 좀 강한 무게를 쥐고 있는 새우라 그렇죠. 둘 다 어쩔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이 IT 산업 쪽에서는 사실은 좀 중국 쪽을 더 레버리지 했던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 쪽과 같이 이제 힘을 좀 합치고 있는데 실제 메모리 그 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이제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팹이 있고 또 우시의 하이닉스 공장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체제의 그런 리스크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과거에 뭐 디스플레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따라잡음으로 인해서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유출이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장의 성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AI 시장에서도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 어디에 더
성장 기회가 있냐,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더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미국 쪽의 서플라이 체인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도 중국은 또 자체적인 그런 회사들을 또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기술만 내어주고 시장은 나중에는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중국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네네. 이게 사실 AI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투자 관점으로 생각을 할 때 있어서 네. 워낙 많은 분야가 있고 네. 또 워낙 많은 기업도 있고 그리고 이건 또 완전히 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거란 말이죠. 네네. 사실 이게 뭐 엔비디아가 뭐 좋다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좋을지 또 몰랐고 네네. 또 오픈 AI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또 네. 급성장하게 될지도 몰랐고 네네. 또 한미 반도체도 원래는 장비사 중에 그렇게 부각받는 기업은 네,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초기에 잘 공부해서 잡아내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러한 좀 속히 말해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네네네. 옥석 가리기를 할 때 대표님께서 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랄까 이런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서는 피터 티엘이 썼던 책에 나왔습니다만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고 메타나 아마존 그런 뭐 애플도 마찬가지다만은 처음으로 시장을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를 보면 확실히 이제 파괴적 혁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독보적인 시장 지배를 가져간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GPU 중심의 컴퓨팅 체계를 개척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속해 있냐. 그럼 아까 K 반도체 장비 1.0 시대, 2.0 시대도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얘는 한국 중심의 시장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공급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들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는 제가 볼 땐 제조업은 특히 영업이익률인 것 같아요. 예, 마진을 과연 높이 받고 있느냐.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옥석 가리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사실 한미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상당했잖아요. 그게 또 독점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였고.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주가가 어제도 많이 하락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수요 부진에 중국과 또 이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더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뭐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는 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걸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압도적으로 그렇지 않은 구조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AI 반도체 이런 쪽 GPU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모든 에브리바디 칩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투자 측면에서는 거둘 게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걸로 접어드는 거고 지금은 뭐 나도 한다 너도 한다 다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못하는 게 이제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가진 게 아니라 글로벌까지 좀 확장성을 가진과 동시에 그로 인해 이제 영업이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런 회사를 좀 계속 잘 찾아보면 좀 새로운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AI 성장의 시대가 이제 막 열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시총도 2조 달러 찍었지만 앞으로 3년도 놓고 볼 때는 3조 달러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의 시대를 열면서 코닥이라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모든 이 세상의 변화는 투자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또 한국의 기업들이
여기에 어떤 부분에 속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AI 투자 전쟁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송종호 대표님 모시고 또 AI와 또 로봇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돼서 인사이트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소중한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기회들 여러분들이 다 잡는 주인공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